안녕하세요. 어느새 우리 강의의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0세기의 큰 특성 중의 하나인 대중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을 찾아보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대중문화가 대중매체에 의해 상품으로 대량 생산, 재생산되어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중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대중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찾아보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중이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우리 주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대중문화란 그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소비하는 문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근대 문화의 변화를 따라온 우리 강의를 대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은 소수의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이 좌우했던 문화의 주도권이 근대를 거치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부르주아에게 넘어갔고, 그 범위는 다시 20세기부터 우리 주변의 대다수 사람, 대중으로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런 대중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또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인 영화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간 경험한 문화생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영화 관람입니다. 23년의 경우 응답자의 77%가 연 1회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이 즐기는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탄생 배경에서부터 대중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95년 영화가 탄생하던 날로 돌아가서 대중예술로서 영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발명자와 생일이 알려져 있는 유일한 예술입니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사진사 루미에르 형제는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1프랑의 관람료를 낸 33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10편의 짧은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상영한 것이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895년 3월에는 과학자들 앞에서 시연을 했고, 그해 10월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무료 상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 27일에도 극장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시연회를 했습니다. 또 루미에르 형제에 앞서서 영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림을 만든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1891년에 만들어진 발명왕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였습니다. 영화와 같이 움직이는 사진을 볼 수 있는 기기였던 키네토스코프는 다만 스크린에 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자에 난 구멍에 눈을 대고 렌즈를 통해서 상자 안의 영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볼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에디슨은 키네토스코프를 여러 대 모아놓고 구경할 수 있는 키네토스코프 팔러라는 가게를 열기도 했고, 1893년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스튜디오 블랙 마리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의 발명가로 인정받고 1895년 12월 28일이 영화의 생일로 기억되는 것은 그날이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영화 상영이 처음 시행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돈을 내고 입장해서 대형 스크린에 영상되는 영상을 함께 관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루미에르 형제의 영화와 영사기는 큰 성공을 거두고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또 이런 방식 덕분에 영화는 대중에게 가장 널리 향유되는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95년 말 33명의 관객 앞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기차가 도착하는 영상은 사실 그 첫날 12월 28일에 상영된 최초 영화는 아니고 그 며칠 뒤에 상영된 것입니다. 130년 전 영화를 본 느낌이 어떠신지요? 지금 본 여러 개의 영상 중에 하나만 성격이 좀 다른데요. 혹시 어떤 것이 다른지 느끼셨는지요? 정답은 물 뿌리는 사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신 대부분의 영상은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퇴근하는 사람, 기차가 들어오고 내리는 사람, 식사를 하는 가족, 마치 다큐멘터리나 브이로그처럼 카메라를 켜두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 뿌리는 사람 영상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놓은 내용대로 배우들이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허구로스의 영화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진사였던 루미에르 형제에게는 카메라 앞의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는 게 더 중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을 찍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루미에르 형제가 제작한 영화도 대부분 이런 종류였습니다. 세계 각지로 카메라를 보내서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영화가 이후 몇 년간 줄을 이루었고 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루미에르의 영화를 보면서 루미에르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화의 다른 가능성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도착하는 놀라운 영상이 아니라 물 뿌리는 사람이 가진 특성에 더 주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하루 전 시연회에 참석했던 극장주의자 마술사였던 조르주 멜리에스였습니다. 멜리에스는 영화가 비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허구의 예술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1895년부터 6, 7년간 멜리에스는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다양한 새로운 영화 기법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는 허구적 스토리라는 영화의 세계를 완성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놓습니다. 달나라 여행입니다. 영화는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화는 꿈과 상상의 예술이 되어서 대중을 매혹시킵니다. 이 영화를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And enter the shell. The officer gives the signal. The gun is fired, and the shell disappears into space. The shell coming closer every minute, the moon magnifies rapidly until finally it attains colossal dimensions. Suddenly, the shell pierces the eye of the moon. The shell comes down with a crash. They stretch themselves out on the ground and go to sleep. 7 gigantic stars representing the Red Bear appear slowly, and out of the stars come faces of women who seem annoyed at the presence of these intruders in the moon. In their dreams, they see passing in space comets, meteors, etc. Then, the stars are replaced by a lovely vision of Phoebus on the crescent, of Saturn in his globe surrounded by the same fate. But the Selenites are arriving in numbers. The terrified astronomers, to save themselves, take flight with the Selenites in pursuit. Succumbing to numbers, the astronomers are captured, bound, and taken to the palace of the king of the Selenites. On a splendid throne, surrounded by living stars, the Selenite king is seated. President Barbonfouille makes a dash for the king of the Selenites, and, lifting him like a feather, throws him violently on the ground. The unfortunate king bursts like a bombshell. The astronomers run away in the midst of the general disorder. The Selenite army is pursuing them. The astronomers run at full speed, turning around each time they are pressed too closely, and reducing the fragile beings to dust. The still increasing number of Selenites obliges the astronomers to take desperately to flight again. 경이로움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편집이라는 신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마술사였던 멜리에스는 눈속임과 트릭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고 편집을 통해서 영화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영화 휴고를 발표합니다. 이 영화는 아빠를 잃고 기차에서 살아가는 소년 휴고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조르주 멜리에스에게 바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헌정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속에서 기차역의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쓸쓸히 살고 있던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휴고와 그를 찾아다니던 영화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의욕을 되찾은 영화 속 멜리에스는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잠시 영화 휴고 속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조르주 멜리에스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무대에 올라 자신의 영화 인생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I am proud to welcome you to this gala celebrating the life and work of Georges Méliès. For years, most of his films were thought to be lost. Indeed, Monsieur Méliès believed so himself. But we began a search. We looked through vaults, through private collections, barns, and catacombs. Our work was rewarded with old negatives, boxes of prints, and trunks full of decaying film, which we were able to save. We now have over 80 films by Georges Méliès. And tonight, their creator, and the newest member of the Film Academy faculty, is here to share them with you. And now, my friends, I address you all tonight as you truly are. Wizards, mermaids, travelers, adventurers, magicians. Come and dream with me. 영화와 영사기를 만든 사람은 루미에르 형제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발명한 사람은 조르주 멜리에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본질적으로 꿈과 상상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영화 산업은 사실상 붕괴됩니다. 그 틈을 타서 발전한 것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입니다. 이때부터 대중문화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영화 산업은 채플린이라는 스타를 만나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습니다.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도 1920년에 본격화되었고 20년대 중반에 데뷔한 젊은 흑인 재즈 가수 루이 암스트롱은 1930년을 전후해서 미국 대중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1920년대에 영화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대중음악을 공연하는 뮤지컬이 급성장하는 등 대중문화가 다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대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는 1936년 유급휴가 제도의 전면 시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휴가나 바캉스 하면 프랑스의 긴 휴가 제도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유급휴가 제도의 시행에 관해서는 오히려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더 늦은 편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1900년대부터 일부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한 데 반해서 프랑스는 공무원이나 일부 업종에서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8월 중에 문을 닫는 공장 중에서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36년 인민전선의 집권 이후 기류가 급변합니다. 앞서 베르포크 시대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의 인민전선 정부는 파시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랑스 내 모든 중도와 좌파 세력이 연합한 정부였습니다.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퍼져나갔고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민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 만에 주 40시간 근무, 1년에 2주간의 유급휴가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과 법안이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부르주아와 상류층은 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는 당시 만평에서 상류층인 두 사람은 그들이 우리 바다에서 헤엄치고 우리 공기로 숨을 쉬고 우리 태양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산업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공산주의적 개혁이라며 크게 반대했고 프랑스에 1차 대전보다 더한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프랑스는 곧 망할 것이라는 광고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행 첫 해에 프랑스에서 60만 명이 휴가를 떠났고 다음 해에는 3배로 늘어난 180만 명이 산으로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호텔과 음식점 같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도로와 철도가 발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유급휴가 제도 시행 7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할아버지가 나와서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와 처음으로 바캉스를 갔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서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본 바다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즐거웠는지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걸썩거렸습니다. 이전까지 휴가와 여가 생활이란 소수의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 사회가 대중소비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수많은 변화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슐랭 가이드도 유급휴가 제도 덕분에 크게 성공한 경우입니다. 원래 미슐랭 가이드는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이 1900년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여 무료 배포용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많이 다니면 타이어 판매가 늘어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 자동차와 도로의 발달에 힘입어서 여행 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1920년부터 책자를 유로로 바꾸고 레스토랑 리스트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 3개의 등급 제도는 193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제도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서 지역 음식과 지역의 특색에 관심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맛집이나 빵집에 대한 관심이 여행 수요를 만들어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지방에서 많은 축제가 만들어집니다. 1946년 깐 영화제가 시작되었고 47년에는 아비뇽 연극제가 시작됩니다. 깐 영화제가 처음부터 대중을 위한 축제로 기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지역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깐 영화제는 1939년에 영화의 아버지 루이 루미에르를 위원장으로 해서 1회 행사가 열릴 계획으로 준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막이 예정된 바로 그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결국 제1회 깐 영화제는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가 종전 후인 46년에야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1950년에는 클럽메드가 설립됩니다. 2차 대전 후 지친 사람들을 위한 휴양지로 계획된 클럽메드는 식사와 숙박과 활동이 모두 포함된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클럽메드는 누구나 그 안에서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휴가에 대해서 부르주아나 상류층이 불만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클럽메드는 그런 관점에 반대하면서 여가와 휴가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과 대중문화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1937년 세계 박람회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작가 폴 발레리 등이 주도하여 1937년 세계 박람회 일환으로 열린 문학박물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7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기술예술 박람회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전시가 열립니다. 프랑스 문학사의 유명한 작가 13인의 원고와 사진을 전시한 문학박물관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획자들의 의도였습니다. 이 전시회 기획자였던 줄리안 캠은 서문에서 문학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전시회는 확대된 이미지와 대형 패널 등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유필 원고나 교정세 등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문학 감상 방식인 문자와 독서가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했고 또 결과물인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창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가의 아이디어 메모, 취재 노트, 유필 원고, 교정세 등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아니라 문학적인 것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문학 창작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문학이 예술적 영감과 뮤즈로 대변되는 추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작업 과정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확대된 사진이나 도표 등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도 대중이 좀 더 수월하게 문학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문학박물관은 대중이 문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박물관이 목표로 한 것은 독자가 아니라 대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박물관은 그 전해에 집권한 인민전선의 노선과 대중문화가 형성되고 있던 당시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공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사학자 파스칼 오리는 문학박물관을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중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던 인민전선의 노선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문학박물관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중과 문인들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고 박람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51만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적인 성공과 문학박물관의 시도 자체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트 사회와 기성문단에서는 문학박물관이 문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고급 문화를 세속화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학평론가 에드몽 잘루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불합리하다, 조잡하다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문학 전시에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미지의 사용이 문화를 대중화하고 보편적으로 보급시킴으로써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박물관이 사람들의 문화적 취향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불행히도 진정한 문화란 소수의 사람, 타고난 인문주의자만을 위한 것이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문화란 고상한 삶과 그들의 비천한 삶 사이에 대비하는 씁쓸한 광경을 제공할 뿐이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자면 공공의 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수위의 발언입니다. 결국 당시 엘리트들은 문화가 보편화되고 일반 대중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선 비평가도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박물관의 프루스트 섹션을 기획했던 레옹 피에르 캥은 에드몽 잘루를 문화 귀족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만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1930년대는 유럽에서 대중문화가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본 대로 영화산업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스타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1936년 처음으로 시행된 유급휴가 제도로 인해서 바캉스와 여가 활동이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문학박물관은 문학 분야에 한정된 실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20세기 초반 사회 변화의 방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대중문화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가장 마지막까지 엘리트의 전유물로 남았던 문학을 고리로 해서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두 관점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옹 피에르 캥이 문학박물관을 대중의 여가 공간으로 언급한 것은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 이런 표현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박물관과 문학 전시회를 찾는 대중의 활동을 여가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크린이 아니라 태블릿이나 TV를 통해서 또 여럿이 아니라 혼자 영화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아니라 류미에르 형제를 영화의 창시자로 만든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하는 방향성입니다. 당시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관람하는 것이 접근성을 더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유급휴가 제도의 정착이나 문학박물관 전시회나 모두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주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대중입니다. 이 강의 서두에 우리는 대중의 정의를 우리 주변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100년 전만 해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